자, 마지막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. 일단 저는 뭐 지금 민주당 하면 이재명 대표잖아요.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저는 뭐 투테러의 그걸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원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일극주의 이를 아마 지금 상당히 더 강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당내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사실은 뭐 본인이 상당히 뜻이 있었던 추미애 당선이 충격적인 패배를 했잖아요.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다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적인 데미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놓은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당원 중심주의 아닙니까? 당원 주권주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점점 더 아마 이 당원 중심주의인데 사실은 이 당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당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요 1,000만 명이 넘었습니다. 당직을 갖고 있는.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정의당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,000만 명이 넘습니다. 그럼 우리 인구로 따지면 20%가 넘어요. 근데 우리보다 정당 정치를 더 빨리 한 200년이나 빨리 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노동당이 한 20만 명이고요. 그리고 지금 노동당이 50만 명이고, 그러니까 보수당이 20만 명이고, 노동당이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. 전체 영국 인구의 2%밖에 안 돼요.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정당 정치를 가면 그만큼 더 10배 열성적으로 잘해서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, 사실은. 따지고 보면. 지금 숫자는 그러니까 지금 10배나 많은데, 과연 그럼 그렇게 우리의 정당 정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사실은 상당한 허수의 당원들이 있고, 그리고 또 보면 이 공천의 이 소위 말해 권리당원 투표가 50%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매집된 당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가짜 당원들, 또 허수의 당원들이 한 80%를 차지하고 20%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당원들인데, 권리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는 그 매집된 당원이라는데, 문제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인을 표찍을 주러 들어간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. 그 사람들 그냥 물러나는데. 그럼 지금 당을 누가 지금 움직이느냐? 결국은 온라인 당원들이에요. 온라인 당원들은 소위 말하는 팬덤들이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,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좋아서 여기는 권리당원으로 부르던 게 20%인데 20%에서도 또 소수네. 소수죠. 이 사람들이 지금 당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. 이 사람들은 몇 프로를 봅니까?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.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-30%? 권리당원. 네, 20-30%. 권리당원이 20-30%면 전체로 보면은 뭐 5% 내외네. 5% 내외죠. 이 5% 내외가 이게 전부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내 기존에 있는 대의원들이나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득권으로 보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다 부패 세력으로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팬덤 리더인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죠.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뭔가를 다 하고 당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국회의장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? 지금 거기 의원들은 투표하지 말고 10% 하자. 지금 양문석 같은 경우는 50%까지 이야기하잖아요.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는요. 모든 국회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. 그리고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지난 그 당선자 워크샵 끝나고 난 뒤에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는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자신의 친명계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장악했지만 국회의장 선거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.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러면 소위 말해 온라인 팬덤 당원들을 더 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한 방향이고, 근데 또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는 중도 외연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금개혁입니다. 연금개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소득 대체율 45% 이거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총에서 반대했거든요. 반대 검색심에서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는 50% 이상의 소득 대체율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45%가 자기도 당론을 했다. 그걸
깎아내려서 44%까지 내려오면서 자신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.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을 확장을 위한 나름대로 일종의 실용적인 정책으로 그러니까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다. 종부세에 대해서 계속.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종부세입니다. 종부세는 자기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박찬대가 이야기했잖아요. 박찬대가 종부세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 주관의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지금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. 그런 거라는 식의 논리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어느 지역이 수도권에 어느 지역이었습니까? 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갔었거든요.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를 안 갖고 오면 대통령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타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 당 장악 그림감을 엄청나게 높이고 바깥으로는 정책을 통해서 중도나 좀 더 그러니까 더 보수 합리적인 보수들까지 껴안으려고 하는 아주 이 좀 영리한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먹힐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.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에서 보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법리스크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김혜경 본인의 와이프 김혜경 씨 재판 있잖아요. 거기에 보면 지금 배모 씨가 나와가지고 법인카드 쓴 거,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김혜경 씨한테는 아무도 자기는 지시받은 것도 없고, 그냥 지가 알아서 갖다 주고, 그럼 갖다 주면, 현금으로 주면, 현금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는 그 법인카드 쓴 걸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?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.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유희정 교사 관련된 지금 재판에서 그저께 나왔던 그 정인으로 나왔던 KBS PD 지난번 검사 사칭 했던 그 담당 PD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자기 그 검사 사칭할 때 이재명 대표는 이름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하는 것만 봤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. 본인 옆에 와가지고 코치까지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? 그때는 오디오맨도 있었고 카메라맨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할 수 있느냐. 이런 식으로 바로 내질렀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.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유죄 결정으로 최종 나는 거 못지않게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이런 신뢰 위기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.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볼 때 유념해서 볼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차 교수님. 네. 가시기 전에. 네. 맞아. 다음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네. 이번 총선 또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치질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 그렇죠. 이게 우세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, 네. 정말 그 윤석열과 국힘에서 정권 교체돼야 된다. 네.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. 이게. 네. 그럴 때 이재명 혹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그 뭡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여기서 민주당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네. 과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해창 대표의 실패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? 하시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왜 졌느냐, 뭐 그 부분이 일종의 자기가 기득권 대세론을 타버리면서 어느새 자기가 야당의 지금 후보가 아니라 거의 뭐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될 수승을 해야 될 사람처럼 삐치고 있더라. 대세론을 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기득권화 돼버렸더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? 당시 젊은 사람들, 인터넷 표심을 못 잡았다는데 결국 젊은 사람들의 표심이거든요.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사실 젊은 표심을 잡는 데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받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. 그건 좀 이재명에 국한된 이야기인데, 민주당의
변화는 그 요구되지 않을까요? 저는 민주당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아마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놓을 때 과연 대항마로 비명계가 누가 놓을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, 비명계가 만약에 나왔는데 그 비명계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하면서 소위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, 그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갈 경우에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전혀 빠져있던 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. 조국혁신당. 조국혁신당이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차기 대선을 분명히 노리고 있을 겁니다. 분명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아마 나름대로는 세력 확장을 위한 하나의 그 기회로 포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재명 당대표 8월 전당대 연임은 네. 뭐 나올 것이고 될 것이다. 될 것인데 문제는 거기서 소위 말해서 비명계 특히 친문 후보가 녹아나서 그 하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수박이다 하면서 일종의 뭐 정치적인 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아마 상당한 적지 않은 당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조국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. 사실 지난번 그 봉화마을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사진 찍었잖아요. 그때 그 김경수 데리고 가고 조국 이재명하고 찍으면서 다 우리 같이 연대해서 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,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마 향후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는 연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혼자의 자신의 정치적인 길로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, 일종의 정치적 반격을 위한 명분 쌓기 이를 위한 뭐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로 의미로도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. 근데 조국이 처음으로 그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놓고 지금 뜻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죠. 그래 했죠. 그게 처음 이야기한 것 같아. 본인이 아무래도 이후에. 그렇죠. 섭섭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그 대선 때 공약도 그랬고 이번에 총선 때도 그때 그 기획실장이었던 김민석 실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. 교섭단체 지금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. 그 이야기했다가 조국 신당이 이렇게 약진을 하니까 지금 설거머니 발을 빼버렸잖아요. 근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어차피 만약에 다음 대선이 개헌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 한다면 결국 1대1 구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1대1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. 진보 한 명 가면 지금 보수 한 명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결선투표는 결국 이재명 대 조국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 생명권을 박탈하지 않는 이상은 두 사람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. 박지원 대표는 이런 말 하더라. 호남에서는 지금 조국을 갖다 우리 조국. 그렇죠. 이번에 그 호남에서 이 지금 정당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1등 했잖아요. 그 부산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. 부산도 지금 부산은 뭐 국민의힘이 1등이긴 합니다만 조국혁신당이 2등이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호남의 민심은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종부세니 그 연금개혁 이런 걸 하고 뭐 최근에 해병대 깃발을 들고 뭐 거리를 행진하고 이런다고 이미지가 나아지겠느냐. 저는 지난 총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선거는 윤석열에 대비해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이겼지만은 선거를 치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굉장히 많이 줬다고 봐요. 이재명이 대해서 부정적 측면에서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이재명의 이 외견상의 뭐 당의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희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이제 소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 결국은 히틀러가 나치를 장악하고 독일의 정권을 잡는 과정, 또 중국의 모택동이가 뭐 문혁을 통해 가 공위병 앞세워서 이렇게 가는 과정, 또 트럼프가 지금 이 소수 티파티나 장애 보수를 통해 가지고 뭐 공화당을 장악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근세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간접으로 이렇게 대행하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저의 이 포퓰리즘, 직접 당원이 하는 민주주의라는 이것은 좋게 말하면 포퓰리즘이고 나쁘게 말하면 파시즘에 동원되는 민주주의죠.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권리당원이라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
노사모 때 설치고 또 문 때는 문굴 꼬소리니 뭐 달빛 기사단으로 설치고 지금 또 개딸로 설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대중들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무슨 권력의 중요한 결정 주체가 되냐 권력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는 그 완장찬 느낌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가 던져주고 대신에 이재명이가 얘 물어하면 얘 물고 쟤 물어하면 요즘은 뭐 박주민이도 밀고 뭐 고민정이도 물고 이러더만요. 근데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조정하는 정치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재명에게 큰 한마디로 이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재명이가 지금 당에서 자신이 그 이제 나는 경쟁 안 하는 당 대표가 추대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누가 이재명이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? 짜고 치는 경쟁이라도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재명이의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 파시즘적인 성격과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정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이가 집권했을 때 어떤 나라 꼴이 되겠는가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. 아무리 배날라 해도 배내지지가 않는 거예요. 드라큘라가 뭐 탈을 쓰고 천사인 양 해도 안 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봐요. 우리 홍선생.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의 상황에 보면 딱 여론조사로 드러납니다. 총선에서 의석수로 압승을 했는데 지역구 지지율에서도 한 4, 5%, 5% 가까이 앞섰고 그러고 의석수에서 1선 압승을 하면 그 후 폭풍 컨벤션 효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서 그 4%가 한 10% 가까이 가야 돼요.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한 10%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갤럽조사에서는 계속 뒤지고 있었어요. 5번에 뭐 약간 앞서는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왜 이 총선은 압승했는데 민주당이 국힘당을 못 이길까? 여론조사에다. 그거는 중도층이에요. 사람들은 다 조국혁신당. 예, 중도층이 즉 부동층으로 이제 무당표로 층으로 있거나 지지를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중도층을 표심을 얻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간절하죠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반목을 찾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게 하나가 뭐가면은 중도층의 특성상 이들은 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. 법치, 민주주의, 정의 이런 것들, 상식.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민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.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리 하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, 현 집권 여당과의 관계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에 이게 걸려 있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. 그 문제가 계속 국가 때문에 민생이 아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. 이거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지금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편도 아마 세 사람은 다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권리당원이라는 게 나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그런 절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역할, 우리나라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를 했어요. 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. 문제는 그네들이 동원된 어떤 그런 이 여론몰이식의 어떤 그런 정치적 행태는 중도층에 가장 중시하는 이 상식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가는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되는 이 문제에 올인해야 되고, 이 당원 중심의 권리 당원 중심으로 이 당무가 끌고 가야만이 다음 대권 도전에서 당에서 바로 사실상 경선 없이 바로 대권 주자로 갈 수 있으니까 이들을 놓칠 수도 없고,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뻔히 알면서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두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현실이다. 그래서 당대표 출마할 것이고, 지금 유로식 당원 대중정당에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권리당원은
자격도 불분명하고 여기 그 당원되는 그 과정도 너무 문턱도 낮고 당원의 의무도 별로 없어요. 역할도 사실 없고 역할이라는 게 정치 상황에도 동원되는 것밖에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럽식 당원 민주주의에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. 예,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그러면은 현재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이었다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되는가 아니면 무슨 변화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.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이 때려 넣을 수 없이 당은 곧 나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민주당의 변화가 아니라 이재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가 성남시부터 경기도 거쳐서 조금 대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안 변하는 사람이다라고는 그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 사람이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계에 있다가 이제 정계를 은퇴하거나 퇴출될 때까지 자신의 태도를 변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가끔씩 뭐 자신들이 마치 이제 온건한 이렇게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. 총선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진짜 민주당에 나는 위기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같이 보이는 다음 대권이 엉뚱하게 또 다른 윤석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.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뭐 당연히 지금 그 다음 대에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겠죠.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적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문제는 만약에 지난 대선과 같은 1대1의 이 구도가 되면은 그런 문제를 극복 못하면 진짜 어려울 것이다. 이제 저런 평등 갖고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다 적어도. 그러니까 총선 승리에서는 이게 소선구제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정권 심판이 우세한 가운데서 사실 그 지역구 득표율 5.4% 차이였거든요. 예, 그런 부분들이 승리가 가능했지만 그 대선에서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. 이게 어찌 될지를 몰라. 이게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잖아요. 높은데 지금 윤석열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의 한동훈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잘 모르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안 높아. 예를 들어서 사실 이재명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한동훈, 유승민, 안철수 이런 사람들 또는 저기 그 누구야 그 오세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여당처럼 보여요. 여기도 대통령이잖아요. 항상 여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고 평가하지요. 그러니까 다음에 대선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대선에서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. 이게 변화라고 생각 안 하네. 예를 들면 여의도 대통령이 계속 가느냐 마냐 이렇게 아까 차 교수가 여의도 대통령이 이해창의 전례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.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도 조국 혁신당 조국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이제 22대 국회 시작되면서 던진 이야기가 그 교섭단체에서 민주당과의 뭐 섭섭함을 이야기했을까요?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명분을 이야기해서 박정희 유신 독재가 이 교섭단체를 10석에서 20석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자기들 떠나서라도 이거는 다시 환원돼야 된다.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. 한동훈 특검법을 또 이런 법안으로 한다 그러고. 근데 조국이 지금 자기가 앞에 마음이 급하니까 대법원 선고. 그러니까 조국이 항상 쫓기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 뭐 윤석열 탄핵 이야기하고 뭐 교섭단체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국은 저 자기 법률적 문제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
이 야당의 지지자들은 조국에 대한 많은 또 은하드 대안으로서 기대치를 하고 있겠지만은 조국이 정치적으로 솔직히 의미 있는 세력이 되지 못할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도 뭐 그렇게 봐요.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중에 거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뭐 설득 말로 조국의 사고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버릴 경우 그 당이 어떻게 존재하실까에 대해서도 지금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.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이것저것 떠나갖고 본인의 그 사고 리스크 문제가 명확해져야만이 뭐 원내 그 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, 다음에 뭐 그 이후 뭐를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, 그야말로 인인을 위한, 조국을 위한 그 이재명의 정서에 의존한 조국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사고 리스크 그 부분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조국 혁신당이 성품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은 민주당의 위기에서 왔거든요. 왔고 민주당의 위기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무당파라든지 그 국힘으로 안 흘러가게끔, 그게 중도층 무당파로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이 또 국힘으로 가고 뭐 이런 추이가 보이잖아요. 그걸 막아준 어떤 게 있는데, 실제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3지대,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해왔던 이번 총선에서 양당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제3지대의 가능성을 갖다 이야기했는데, 그 지지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.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전위부대였다. 이렇게 저는 보는데, 상당히 더 강경한 사람들, 강경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아마 초강경의 목소리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고, 이 여당과 윤석열 투쟁에서 맨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,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가지고 중도층 공략하고는 또 다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동의합니다. 네. 오늘 전국 자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